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42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제게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은 죄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전 공대를 졸업한 이후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경력을 쌓고 이직을 몇 번 하면서 꽤 큰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늘 밤낮으로 일에 몰두했어요. 야근할 사람이 필요하면 늘 앞장섰고요. 덕분에 승진도 빠르게 했고 연봉 협상에서도 늘 큰 폭으로 급여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늘 가슴 한쪽이 공허하더라고요. 전 사실 일찍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휴일에 아내, 아이와 함께 공원에도 가고 영화관에도 가고 외식도 하고 그렇게 예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몇 번 연애를 해봐도 늘 진지한 관계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지기도 했고 상대방 쪽에서 바람을 피우거나 갑자기 잠수를 타고 사라져버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배신당해 헤어질 때면 세상에 믿을 여자, 좋은 여자는 정말 없는 건가 싶어 한동안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연애의 좌절기를 겪으니까 연애에 대한 열정도 식더라고요. 연애가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년이면 누구든지 만나겠지 싶어 더는 소개팅도 잡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7년 전 제가 35살이던 해 일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책이 있어 퇴근 후 서점에 들렸어요. 그리고 매대에서 책을 훑어보는데 누군가 말을 걸더라고요. 죄송한데 잠시만. 쳐다보니까 수수하고 소박한 차림새의 여자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멈칫했다가 여자가 제가 가리고 있는 매대로 손을 뻗고 있길래 얼른 피해줬습니다. 나이도 저와 엇비슷해 보이더라고요. 말을 걸어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여자는 책을 고르고 가더라고요. 아쉽지만 용기가 안 나서 머뭇대고 있는데 여자가 멈칫 서더니 제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작가 좋아하세요? 묻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멈춰 있는데 저도 그 작가 좋아하는데 무슨 책 제일 좋아하세요? 하고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책을 좋아한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더라고요. 여자분도 쿡 웃으시고요. 창피한 첫 만남이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무슨 책을 좋아하는지, 이름은 뭔지, 집은 어딘지. 소소한 대화를 나누다가 커피 한잔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더니 고맙게도 알겠다고 해주더라고요. 오늘 처음 본 사이답지 않게 서로 말이 술술 통했습니다. 여자분이 되게 소심해 보이는데 A형 아니냐고 장난도 치더라고요. 그렇게 재미있게 대화를 나눈 뒤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번 더 만나게 되었어요. 그 뒤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하다 보니 서로 마음을 교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잘 통하고 만나기만 하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막 연애를 시작한 와중에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제 마음을 꾹꾹 숨겼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사실 재식 씨랑 결혼하는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아. 부담 갖지 마. 그냥 말해두고 싶었어. 그러면서 괜히 말했나? 하고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막 연애를 시작하긴 했지만 서로에게 확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어. 꼭 인연인 것처럼.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환하게 웃는데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지금처럼 지내다가 둘 다 결심이 서면 그때 결혼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딱 한 달이 되었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한 거예요. 분명 피임도 확실하게 했는데 말이에요. 100%의 피임법은 없다고 하더니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런 방식을 원한 건 아니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놀란 건 여자친구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임신 결과를 확인하고 우는 여자친구를 달래주면서 어차피 할 결혼을 조금 빨리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괜찮을 거라고 제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도 없어서 친정이랄 곳이 없다고. 게다가 진 빚도 많다고요. 그러니 분명 오빠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가족이 없을 줄은 몰랐거든요. 빚 얘기도 들은 적이 없고요. 하지만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제 아이를 가진 사람인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한가 싶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자 책임져야 할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말대로 부모님은 조금 떨떠름해 하시긴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은 해야겠지만 친정이 없는 것과 빚 문제를 불편해 하셨어요. 하지만 전 앞으로 저와 함께할 사람이니 잘 봐주셔야 한다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완강한 태도에 부모님도 알겠다고 더는 싫은 소리는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작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차렸어요. 여자친구가 부를 하객이 얼마 되지 않아 결혼식을 소규모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점도 조금 탐탁치 않아 하시는 눈치였지만 어차피 저희 둘이 살아갈 인생이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보다는 제가 꾸려나갈 제 가정을 조금 더 신경 써야 오르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며 여자친구는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전 제가 꿈꾸던 가정을 드디어 이루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매일 집에 가는 일이 기대되더라고요. 아내는 배가 불러오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근무 일자와 시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영재라고 지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태어난 손주를 보니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시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니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하고 하나하나 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전쟁이긴 해도 행복한 전쟁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고군분투하며 아이를 길렀습니다. 피곤해 쓰러져 자도 좋았어요.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건 저뿐이었는지 아내는 영재를 낳고 난 뒤 짜증이 부쩍 늘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인가 싶어 퇴근할 때마다 맛있는 디저트를 사가고 도와주실 가사 도우미도 무리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 불렀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비위를 열심히 맞춰줬어요. 절 믿어주고 제 아이를 낳아준 게 너무 고마웠으니까요. 하지만 영재가 커갈수록 아내와 제 사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전 아내의 빚도 다 갚아주었고 예전 관계로 돌아가려고 노력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아내 쪽에서 받아주질 않으니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산책하며 손만 한번 잡아보려 해도 바로 떨쳐버리고 밤이면 내가 왜 이런 시궁창에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엉엉 울기도 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조금 더 성공할 수는 없었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남들보다 더 잘나진 않아도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 전세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에겐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영재가 5살이 되었을 땐 아내는 가사와 육아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쁠 땐 부모님이 와서 도와주셔야 하는 수준이 되었어요. 아내는 자주 외출했고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오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울든 말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게임만 하고요. 조금만 있으면 돌아오겠지. 내가 알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오겠지.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계속되니 저도 지치더라고요. 부모님도 차라리 이혼하는 게 어떠냐고 넌지시 물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내와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또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 들어온 날, 전 아들을 재우고 아내를 기다렸어요. 아내는 취기가 오른 상태로 귀가했더라고요.
저한테 안 자고 감시라도 하고 있었냐고 떨떠름하게 묻기에 식탁에 데려와서 앉혔습니다. 당신 정말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당신 아들이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바깥으로만 돌고 나 원망만 하면서 그렇게 살 거냐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 예전으로 돌아가? 참나. 그럼 당신 원망 안 하게 성공을 했어야지. 당신이 이 모양이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내 인생 망친 당신이 나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아내가 벼랑간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절 노려보더라고요. 전 그 순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끝났다는 사실을요. 불길했던 예감은 현실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얼마 후 아내는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전 서류를 보자 한숨부터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는데 어쩜 이리도 사람이 정이 없는 건지 싶어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아이의 양육권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오빠가 키워야지. 나 이제 새로 취직도 해야 하고 먹고 살 길 찾아야 돼. 나한테 위자료는 좀 줄 거지? 그러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고 주먹이 벌벌 떨렸지만 내 아이의 엄마니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간 버틸 수 있는 생활비도 조금 줬습니다. 양육비도 됐다고 안 받기로 했고요. 어차피 주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가끔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했지만 한 달이 안 돼서 잠잠해졌어요. 사실 아이가 3살쯤 됐을 때부터 아내가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거든요. 아내는 아이에게 그다지 정이 없었어요. 차라리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와 둘이 살다 보니 엄마의 역할까지 제가 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쌀 일이 있으면 엄마들만큼 예쁘게 싸주려고 유튜브를 보며 공부도 하고 옷도 새로 나온 옷, 예쁜 옷으로 골라 입혔어요. 싱글데디로 사는 건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볼 때 또 제 어깨를 고사리 손으로 주물러 줄 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그럴 때면 마음이 녹아서 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 덕분에 버티며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그 무렵에 또다시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귀가했는데 누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이혼한 아내였습니다. 영재야, 엄마야. 아내가 아이 이름을 부르더니 달려와서 아이를 꽉 안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지만 일단 아이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영재를 확 빼앗아서 제가 안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더니 아내가 뻔뻔하게도 그러는 거예요. 나 영재 데려가려고 왔어. 영재 내가 키울래. 양육비도 필요 없어. 내가 데려갈 거야. 양육권 나한테 넘겨줘.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애를 데려가냐. 네가 애를 잘 키울 수냐 있냐고 말했지만 아내는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이에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냐고.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지 않냐고요. 아이는 무서워하면서 자꾸 제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전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소리쳤고 아내는 절 노려보다가 더는 버틸 재간이 없는지 일단 나가더라고요. 전 그날 바로 비밀번호도 바꾸고 보조 잠금 장치까지 달았지만 찝찝하고 불길한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해서 영재를 데려가려는데 선생님이 엄마가 먼저 아들을 데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혼했다는 말이 돌면 혹시나 영재가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 싶어 어린이집에는 딱히 이혼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아이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앞으로 등하원을 제가 시킨다는 말 정도만 했었어요. 아내가 어린이집에 찾아올 거란 예상을 했어야 했는데 왜 아니랬나 싶어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미웠습니다. 전 일단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몇 번을 걸어도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손이 벌벌 떨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겨우 문자 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했어요. 당장 영재 데리고 안 오면 경찰에 납치범으로 신고하겠다고요. 그랬더니 그제야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애엄마인데 무슨 납치범이냐고요. 그래서 전 양육권이 없는 상황에서 양육자 허락도 안 받고 애를 훔쳐가는 게 그게 납치지 뭐냐면서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 고민하다 장소를 알려주더라고요. 무슨 공원으로 오라고요. 바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가는 내내 사고 안 내려고 입술 깨물고 정신을 집중해야 했어요. 도착하고 보니까 아내와 영재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달려가서 영재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이지 영재가 사라진 그 2시간 동안 지옥을 경험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아내는 냉정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자꾸 내가 이렇게 애 데리고 사라지면 오빠도 힘들지 않겠냐고. 마음고생하지 말고 그냥 양육권을 넘기라고요. 앞으로 자기가 애를 데리고 사라지진 않을지 평생 걱정하면서 살고 싶으냐고 묻는데 정말 내가 알던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완전히 미친 여자 보는 것 같았어요. 당신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땐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아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한숨을 쉬며 영재를 위해서 누가 키우는 게 더 나을지 조금 더 생각할 시간 줄게 하고는 가더라고요.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부모님과 어린이집 선생님께 이 사실을 설명했어요. 다음엔 더 무서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부모님은 뭐 그런 미친년이 다 있냐고 지금 당장 신고하자고 하셨지만 지금은 경찰을 부른다 해도 딱히 무슨 수가 날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우리가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어린이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포기를 안 했구나 싶었어요. 고민하던 저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아내가 이러는 이유를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갑자기 모성애가 샘솟아서 아이를 데려가는 건 절대 아닐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원 시간에 맞춰서 영재 하원 좀 시켜달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살짝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는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린이집 근처 골목에 숨어있는 아내가 보이더라고요. 본인이 영재를 하원시키려고 했는데 제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가니까 짜증스러워하면서 할 수 없이 가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탄 택시를 차를 몰고 따라갔어요. 택시에서 내린 아내가 한 빌라로 들어가더라고요. 새로 이사한 집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가 쉬는 날이면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아내의 집 앞에서 계속 잠복했어요. 그러기를 일주일 정도가 되었을 때 아내가 외출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외출하는 모습은 종종 봤지만 시장에 가는 게 전부여서 별 기대는 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웬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아내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2층 집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아내가 무슨 연이 있어서 출입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채 안 됐을 때 아내가 웬 장년의 어르신한테 이끌려서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애 데려온다고요. 친손주 낳은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에 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친손주라니? 아내는 눈에 불을 켜고 어르신과 집을 노려보다가 휙 가더라고요. 전 겨우 정신줄을 붙잡고 급히 차에서 나와 어르신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이 누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나간 여자의 전 남편이라고 꼭 여쭤볼 게 있어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절 바라보다가 알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사모님도 계셨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온 게 기분 나쁠 만도 한데 사모님께서는 제가 누구인지 들으시고는 차도 한 잔 권해주시더라고요. 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서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말했습니다. 아내와 언제 결혼했고 언제 이혼했는데 요즘 갑자기 제게 떠넘겼던 아이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더라. 그런데 아까 친손주라는 말을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다. 그랬더니 두 분은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뒤에야 어르신이 입을 여시더라고요.
애가 있단 말이 사실은 사실이었네요. 라고 말이에요. 너무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절 만나기 직전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유부남을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절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아이를 지우라고 했대요. 돈을 주겠다면서요. 아내는 임신까지 했으니 유부남과 결혼해서 부잣집에 시집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돈 좀 받고 떨어져 나가라고 하니까 아이를 이용할 목표 대상을 바꾼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전 호구처럼 아내가 피임약을 먹고 있단 말을 믿었던 겁니다. 전 피임이 실패해 아이가 생긴 줄로 알았지만 그냥 처음부터 임신하고 있던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첫 만남에 혈액형을 물어본 것도 아이의 혈액형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내가 몇 년 만에 이 집에 찾아와서는 남자가 자식 없이 이혼했단 걸 안다면서 자기가 낳은 이 집 핏줄이 있다고 자기를 며느리로 들여주거나 1년에 5천만 원씩 양육비를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제야 머릿속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집에 손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영재를 이용하려고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전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어르신과 사모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이 집 자식이 있단 말이 거짓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라면 호적에 올려서 키우시겠다고요. 유부남으로서 바람을 피운 일 때문에 아들은 아예 내쳐버린 상태래요. 지금은 지방으로 보내서 일을 시키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호적은 꼬이지 않게 아들 아래로 올려서 손주로 예쁘게 키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못된 짓을 한 아내에게 돈 한 푼 돌아가지 않게 법적 절차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실 테니 아이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게 되자 정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전 일단 제 명함을 드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돌아와 영재를 보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아이를 봐주고 계시던 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물으시는데 차마 아무 말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일말의 희망으로 아이의 친자 검사도 해봤지만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집 아들이 맞았습니다. 전 그때부터 큰 고민에 빠졌어요. 아이를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만 영재에게는 진짜 피로 이루어진 가족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더 붙잡고 있으면 아내의 발악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아이를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결정이 안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아이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제 울음소리를 듣고 깨서는 아빠 왜 울어? 하고 묻더라고요. 전 대답도 못 해주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을 미룬다고 달라질 건 없었으니 제가 용기를 내야 했어요. 제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영재를 보내야겠다고 했습니다. 청심환을 미리 드시게 했는데도 부모님께서는 거의 졸도 직전까지 가셨어요. 못난 자식으로서 저도 엉엉 울며 사죄드렸습니다. 그런 여자를 집에 들여 죄송하다고요. 그리고 영재는 그 집에 일주일에 몇 번씩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서히 그 집 손주가 되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참 인자하고 좋은 분들이셨어요. 영재를 처음 보셨을 땐 감격에 겨워 좋아하셨어요. 또 가만 보고 있자니 교육도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다정하게 잘 시켜주시고요. 두 분께서는 영재가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보러 와도 된다고 제가 이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3개월 정도의 과정 끝에 영재를 완전히 그 집에 두고 왔을 땐 아이가 절 쫓아나오면서 엉엉 울기도 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아빠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전 아이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어르신과 사모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셨어요. 아이 엄마는 친권은 보유한 상태이긴 했지만 그간 벌인 만행들이 너무나 증거가 명확하고 확실해서 소송을 통해 양육권도 잃었어요.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하게 됐고요.
상황이 그렇게 마무리된 뒤 어느 주말 밤에 전처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아이를 보낸 슬픔이 다스려지지도 않았는데 아내를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술에 취해서는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끝까지 자기 인생을 망쳐놓냐면서요. 전 바로 경찰을 부르려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자고 했어요. 그 남자가 애 없이 이혼했다는 걸 알기 전에 이미 나와 이혼하지 않았냐고,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취기 때문에 픽픽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사귀는 부자 남자가 있었다고. 결혼하자 그래서 이혼했는데 짜증나게 헤어지게 됐다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전처는 끌려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전처가 가끔씩 찾아와 돈을 달라며 요구했지만 그럴 때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리니 이제는 더 찾아오지 않네요. 뭐하며 사는지도 모르고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소송 중에 들어보니 이혼 후 다시 카드값 빚을 엄청나게 졌다고 들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 빚을 대신 갚아줄 호구를 찾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 버릇 개 못 주는 것처럼. 전 지금은 조금씩 아이가 없는 허전함과 슬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가벼운 연애도 시작했어요. 상처가 커 진지한 관계로 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순진해 보이는 얼굴에 속지 마시고 부디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